오늘은 베이징에서 태어난 한 여학생이 하버드 유학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들려드릴게요. 공항 입국 심사에서 7시간 구금, 잠재적 보안 위험으로 분류된 순간부터 시작된 그녀의 각성 스토리. 하버드 도서관에서 발견한 금서들, 그리고 조국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마이너스 피켓을 들어올린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권 취소,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자유는 모든 것을 잃을 만큼 소중한 가치인 걸까요? 한 중국인 유학생의 극적인 각성과 선택, 그리고 진실을 위해 조국을 등진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메이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26살의 유학생으로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초 보스턴 로건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땅이었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죠.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줄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한국인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불과 10분도 안 되어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가더군요. 반면 중국 여권을 든 저는 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 심사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심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추가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방에서 보낸 시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7시간 동안 대기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고 온갖 서류를 다시 검토받았죠. 당신의 방문 목적이 정말 학업뿐입니까? 중국 정부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가족 중에 공산당원이 있습니까? 질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일 뿐이었는데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심사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29일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재적인 보안 위험 요소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자부했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중국이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문명의 나라였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조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중국인 학생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러 왔다고 했는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 눈빛으로만 위로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심사가 끝났습니다. 아침 3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저녁 10시까지 거의 온종일을 그 작은 심사실에서 보낸 거예요.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입국이 허가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케임브리지의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환영받는 학생일까? 아니면 의심받아야 하는 이방인일까?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 겪었던 일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였지만 사실은 제 자신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곳에서의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제가 믿어왔던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보는 중국의 모습이 다른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며 붉은 벽돌 건물들과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감탄했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첫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시카라는 이름의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너가 중국에서 온 린이구나. 혹시 감시 장비 같은 건 없지?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에서는 진짜 경계심이 느껴졌거든요.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 중국 정부가 유학생들을 감시한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러 온 학생일 뿐이에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는 더욱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했어요. 국제경제학 세미나에서 교수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정말 정부 발표와 같을까요?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9.2%의 성장을 기록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입니다. 5천년 문명의 저력이 현대에 꽃피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5천년 타령이야? 다른 학생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국의 역사와 성취가 이곳에서는 타령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는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통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실적 부풀리기나 중앙 정부의 정치적 고려 등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국가의 자랑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라고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그 수치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업 후 복도에서 만난 동급생 제이슨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린, 기분 나빠하지 마. 다들 악의는 없어. 다만 여기서는 모든 정부 통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게 학문적 태도라고 여겨져. 미국 정부 발표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믿어왔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경영학과 석사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린메이예요. 민준은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적응하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은 어떤가요? 똑같이 아시아인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한국 문화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아요. BTS나 오징어 게임 덕분인지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며칠 동안 관찰해봤는데 민준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다른 미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도 호기심 어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저에게 오는 질문들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인터넷을 검열해. 위구르족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야? 대만을 정말 침공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주제들이 일상적인 대화 소재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댓글들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차이너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너는 쓰레기, 카면어스트 스파이즈 같은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국이 이곳에서는 경계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차이너 레뷰테이션인 어메러커라고 검색해봤습니다. 나온 결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전부일까? 세상이 중국을 보는 시선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과 수백만 권의 책들 앞에서 저는 마치 지식의 바다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평범한 경제학 서적들만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현대 중국사 코너를 지나가다가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책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거든요. 천안문 사건 숨겨진 진실, 문화대혁명의 참상, 위구르 사라져가는 민족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책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고 서점에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안문 사건에 관한 책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짜였어요. 학교에서는 그날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고 부모님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날을 중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사진들과 증언들이 나왔어요. 탱크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사진, 피투성이가 된 광장의 모습, 사라진 학생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화대혁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을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개혁이라고 배웠는데 이곳의 책들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 지식인들이 탄압받고 고문당한 이야기들. 저는 책상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조국의 모습과 이 책들이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위구르족에 관한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를 직업훈련소라고 배웠거든요.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강제 수용소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수용된 사람들의 증언, 가족과 강제로 헤어진 이야기들, 문화와 언어를 금지당한 상황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서 VPN을 사용해 이런 내용들을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만 계속 떴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저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중국사 전공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책들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린 역사는 항상 복잡합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없나요? 그것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정보는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정보는 접근할 수 없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실이 아닐까? 조국이 나에게 숨긴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다음 날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 관련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사건들, 정책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들.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진실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도 저처럼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주말에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화를 통해 조국의 자부심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아시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분명히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국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점의 도자기와 서예 작품들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관람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 진짜일까? 요즘 중국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글쎄, 다 비슷비슷해 보이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0년 역사의 문화유산들이 가짜 같다, 특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바로 옆에 있는 한국관이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복 체험 코너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BTS 관련 전시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오마이갓, 이게 정국이 입었던 한복이야. 한국 전통 음악 체험해보자. 너무 신기해. K-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네. 대박. 젊은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관심이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한복 체험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관이 정말 인기가 많네요. 네, 특히 BTS 데뷔 이후로는 정말 대박이에요. 주말에는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요. K-팝, K-드라마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중국관은 어떤가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중국관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시들이 있어요. 다만 요즘 젊은 관람객들은 좀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중국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하버드 스퀘어의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음악 코너에는 K-POP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한국 가수들의 앨범과 굿즈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음악 코너도 있나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월드 뮤직 코너에 일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월드 뮤직 코너를 찾아가 봤지만 중국 관련 음반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일본, 한국, 인도 음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 너는 중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 팬더, 그리고 코로나. 제시카가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한국 문화는? 그건 완전 다르지. BTS는 물론이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복, 한국 음식. 요즘 정말 핫하잖아. 내 친구들도 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제시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말하지? 더 열려있고 소통하는 느낌. 그리고 젊고 트렌디해. 반면 중국은 좀 더 폐쇄적이고 정치적인 이미지가 강해. 정치적이라니? 검열이나 인권 문제들 때문에. 미안,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 그래.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차이너 vs 코리어 컬처 파푸열레러티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을 다루고 있었고 중국은 대부분 부정적인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리어 BTS, K-드라마, 혁신, 차이너 센서십, 짝퉁 상품들. 한국 문화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워. 중국 문화는 중국 정부가 조정해. 나는 한국 음식, 음악, 패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중국은 딱 그다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변화와 소통에 열광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 세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사랑받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는 소극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 경제학과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신기해요.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글쎄요, BTS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면서도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덕분에 K- 드라마도 전 세계에 퍼졌고 제이슨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스마트 파워를 정말 잘 사용한 것 같아. 문화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잖아.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못했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은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도 정보도. 반면 한국은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힘은 자유로운 창조와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조국은 그 점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에서 보낸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구글에 차이너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병균 바이러스, 차이너 거짓말, 차이너 협박, 중국 짝퉁 상품. 제가 사랑하는 조국의 이름 뒤에 붙는 단어들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레딧의 중국 관련 게시글들, 유튜브의 댓글들, 트위터의 반응들. 어디를 봐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나 쓰레기, 공산주의 독재 같은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의 중심인가 아니면 세계가 경계하는 존재일 뿐인가? 며칠 후 MIT에서 열린 국제경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통계들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뒤흔들었어요. 중국의 GDP 수치 조작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발표자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실적 부풀리기로 인해 실제 GDP는 공식 발표보다 10에서 15%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 중 상당 부분이 서방 기술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은 많지만 실제 핵심 기술력은 여전히 서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가 믿어왔던 중국의 위대한 성취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거품이었을까요? 세미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용기를 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실제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 부동산 버블, 환경오염, 소득 불평등. 중국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어두운 면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해외 중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화웨이, 틱톡,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서방에서는 보안 위협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의 IT 기업들이 스파이 도구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경제학과 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과 여기서 보는 중국이 너무 달라요.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다가
자유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죠. 그럼 어느 쪽이 진실인가요? 둘 다 일부분의 진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 비판적 사고요? 네. 모든 정보를 의심하고 다른 출처들과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정부나 미디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와 미디어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정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도 서방 미디어의 보도도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양한 출처를 찾아보며 비교했어요. 어느 날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리웨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웨이, 요즘 중국 경제 상황 어떤 것 같아? 좋지. 우리는 여전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미국을 곧 추월할 거야. 그런데 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리웨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서방의 가짜 뉴스야. 우리 정부가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제가 몇 달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말할 자유나 행동할 자유가 아니라 생각할 자유인 것 같다. 의심할 자유, 질문할 자유, 다른 관점에서 볼 자유. 나는 이제 그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때로는 고통스럽다.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버드에 온 지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같은 경제학과의 중국인 선배인 장하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녁에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끼리 모이는 자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하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녁 7시 하버드 스퀘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지하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중국인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나이대의 대학원생들로 보였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 중국 학생들 모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고향 음식이나 향수병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장하오가 저를 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왕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VPN으로 금지된 정보들을 찾아보고 번역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조용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천안문 사건의 진실, 위구르족 문제, 홍콩 시위의 실상, 대만 문제의 복잡성. 중국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온 류샤오밍은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방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들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어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위구르족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일 대학교에서 온 천웨이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는데 미국에 와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관여한 토지 수용과 강제 이주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천웨이는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다니는 리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중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법원이 어떻게 당의 지시를 받는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역으로 여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중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유학생 단체 활동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날 무렵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중국 국경절인 10월 1일에 하버드 광장에서 작은 시위를 해보자고 했어요. 물론 큰 규모는 아니고 단지 몇 명이 피켓을 들고 서서 진실을 알리자는 거였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하오가 답했어요. 위험하지.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야.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잖아.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묵이 공범이라는 표현.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살았을 뿐인데 이제 알게 된 이상 뭔가 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할지 아니면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지.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요.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제가 알게 된 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VPN을 켜고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이트들을 하나씩 북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깨어난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정말 시위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공부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게 된 진실들, 천안문 사건의 희생자들, 위구르족의 고통, 홍콩 시민들의 절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 세계가 중국을 부러워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제가 알게 된 진실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국경절 하루 전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린메이, 너는 누구냐?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비겁자냐? 아니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냐?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시위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중국 정부가 알게 되면 제 여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 하버드 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정도의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장하오가 준비해온 피켓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I will no longer be deceived. 손이 떨렸습니다. 이 피켓을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우리는 조용히 하버드 스퀘어 중앙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아시아인 학생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으니까요. 저는 제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피켓들도 보였어요. 천안문을 기억하라, 위구르족에게 자유를, 홍콩의 민주주의를, 진실은 숨길 수 없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지지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어떤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우리 모습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일도 있었어요. 몇몇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아마 중국 영사관이나 학생회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피켓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들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미국인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조상들도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우리의 용기가 존경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 저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반국가 활동에 참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말했어요. 제가 즉시 그런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여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도 연락을 취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격하게 반응하셨어요. 저를 배신자, 반역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서방의 선전에 속았다고 하셨어요. 가장 아픈 건 그 전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딸은 없다고 생각하겠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일주일 후 예고했던 대로 제 여권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국이 저를 버린 거죠. 그때 제가 한 일은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겠다. 조국보다 진실이, 안전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 그날 밤 찰스강가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진실 속에서 살 권리를요. 2025년 봄 찰스강가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조국에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운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아마 제 모든 연락처가 차단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언젠가 그들에게 전해질 거라고요.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자유를 찾은 중국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특히 중국계 미국인들과 다른 나라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달 후에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세미나실에서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목은 진실과 민주주의의 한 중국인 유학생의 각성 이야기였습니다. 첫 강연을 할 때 너무 떨렸어요. 제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특히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벅찼어요. 강연 후 한 중국인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인권단체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새기는 말이 있어요. 나는 중국을 미워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합니다. 5,000년의 역사, 아름다운 문화, 근면한 국민들. 이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중국 정부가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반역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제가 서방의 돈을 받고 조국을 헐뜯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가끔 중국에 있는 대학 동창들과 우연히 연락이 닿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방의 선전에 속아서 조국을 배신했다고 말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본 것들, 읽은 것들,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진실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중국도 변할 거라고 믿거든요. 소련도 동독도 모두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예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그리워요. 베이징의 거리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 친구들과의 추억들. 모든 게 그리워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는 제가 진짜 저 자신으로 살 수 없거든요. 대신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중국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날을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는 당당하게 돌아가서 말할 거예요. 저는 조국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할 일을 계속할 거예요. 진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 말이에요. 오늘도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저는 새로운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제가 몸소 체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강연이죠. 청중 중에는 또 다른 중국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언젠가 제가 꿈꾸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 말이에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조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